네, UI 아키텍처 설계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키텍처, 뭐 우리가 전체 뭐 구조를 잡아서 짜야 되기 때문에 정보 구조를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정보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UI라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 눈으로 보는 화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와 구조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대괄호로 쳐놓은 거, 요 대괄호 안에 글자가 검색어로 지금 선정한 거예요. 비선형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비선형적으로. 네. 여기 비선형적이라는 말은요, 이 구조에 대한 거, 정보와 설계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로 여기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요. 정보와 구조의 설계 네 가지.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보 조직화 설계 종류가 여기 네 가지가 있대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지금 제가 비선형적으로 이라는 키워드를 요거를 지금 여러분하고 검색을 해보는 거가 요거였어요. 내용이요. 구조가 네 가지인데 순차적 구조, 계열 구조가 있고요. 계층적 구조, 모빌 구조, 그리드 구조, 바둑판식,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순차적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조직, 그러니까 정보화를 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나열할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게 순차적인 거라는 거, 순차적인 거. 정보를 책처럼 만드는 거야. 순차적으로. 한 페이지씩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 딱 책이죠. 1페이지부터 쭉 읽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화면에서 선택하여 목록 화면을 이동하고 목록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조금씩 자세하게 보이는 과정. 이게 순차적 구조인데 순차적 구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겠죠. 네.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 아니면 기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나는 바로 숏컷으로 가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보완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검색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근데 검색보다 눈에 잘 노출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요 두 번째가 계층적 구조, 모빌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각 상위 메뉴에서 하위 메뉴로 탑다운 방식, 즉 우리가 메뉴 구조를 짤 때 이렇게 상위 메뉴, 하위 메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위 메뉴들을 쭉 메뉴가 혓바닥 날름거리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위 메뉴 만들어서 보이게 하는 이런 드롭다운 방식이 바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구조화를 하고 한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분기되면서 구성되는 형태고 여러 레벨의 복잡한 메뉴 구조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순차적 구조 말고 이 계층적 구조가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GMB라고 하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이것도 쓰고 서브 메뉴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돌아다닐 수 있게 LNB 로컬 내비게이션 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각 페이지별로 이동해서 순차적인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계층적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드 구조라는 게 있죠. 그리드는 뭐지? 우리 그리드 하면은 12그리드 할 때도 이렇게 그리드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기둥에 뭐 몇 개 어디에 배치하는지 정보를 이런 식으로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구조는 바둑판식으로 수평, 수직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요. 정보 데이터를 그리드 구조로 정형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 왜냐하면 정보가 이 계층적인 거는 어디 카테고리에 뭐가 속해 있고 이런 건 일반적인 분류가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수평적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 그물망처럼 메쉬 구조처럼 그렇게 전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분류 기준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네, 이걸 연구해서 그리드 구조로 연결시켜 놓은 사람은 잘 알겠지만. 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3번은요. 그리고 4번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구조는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선형적인 거는 예, 일반적으로 그 쭉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이 비선형적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배열되어 특정 페이지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다. 그래서 특정 구조 연결 없이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비선형적 구조, 네트워크 구조는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 아세요? 우리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메뉴 노출시키자 딱 뭐지?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게 어디 메뉴 밑에 들어가 있는 데인데 메인 페이지에 딱 노출시켜 놨죠? 네, 그럼 바로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비선형 연결성은 없는데 바로 어떤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메뉴들을 모아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어디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으로 정보를 노출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으로 배열되어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자유로운 구조는 네트워크 구조다. 이 네 개 중에 뭐 하나를 물어볼 것 같은데 지금 비선형적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운. 따따따따. 네,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검색어는 정보 조직화. 근데 정보 조직화는요. 지금 종류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정보 조직하는 끝. 2번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필수적이란 말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필수적. 컨트롤 F, 컨트롤 V 하고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네. 필수적이다. 딱 하나 나오네. 자, 뭐가 필수적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가 필수적이에요? 정보 레이블링을 설계하는 이해관계자들, 이거 스테이크홀더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레이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한다. 레이블링이 뭐죠? 여러분들 그 집에서도 그 뭐지? 신박한 정리 뭐 이런 프로 보면은 뭐 집에 막 어지럽게 막 정리 안 돼 있는데 박스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다 레이블링 하죠. 여기는 뭐 반찬통, 여기는 뭐 무슨 차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해놓고 거기다가 딱 정리를 다 해놓잖아요. 그럼 찾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분류에 알맞는 이름을 붙이는 게 레이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막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묶는 거야. 요거 세 개는 뭐 A라고 하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B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레이블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대메뉴가 그 모든 여러 가지 종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 남성 패션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남자가 입는 옷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남성 패션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거예요. 이런 걸 레이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레이블링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이나 웹사이트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인터랙션이 없으므로 명확한 레이블이 필수적이다. 그 얘기예요. 명확한 레이블. 그걸 메뉴를 딱 보면 아하 이런 거죠. 회사 소개, 여기 회사 내용 연역 뭐 무슨 뭐 그동안 수상 내역 뭐 이런 그런 거 쭉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명확해야 된다. 회사 소개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의 멋진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주면 뭐 우리들의 멋진 이야기는 뭐야? 물론 그 이제 관심을 끌 수는 있는데 그런 그 레이블링을 좀 애매하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뭔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인터랙션이 없다는 건 서로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나 이거 뭐 알고 싶어 이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레이블링 설계되어야 지금 설계니까 UI 설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계 과정에서 꼭 레이블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계돼야 되고 왜곡이 없으면 상호 간에 오해가 없고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죠? 혼란스러워지지 않아야 되고 레이블링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볼 때 이걸 이렇게 레이블링 이름을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알겠구나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레이블링을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줄임말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네. 아메리카노 메뉴 이렇게 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라고 붙여서 사람들이 뭐 많이 인기 있다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레이블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웹사이트에 적절하게 등을 관리할 수가 있다. 자, 요게 바로 레이블링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요약이라는 건 뭘까요? 요약. 컨트롤 F, 컨트롤 C 하죠. 컨트롤 V, 요약. 요약 두 개 나오네. 네, 요약 정보를 보여주며 디스크립션. 요약 정보 하나 더 있는 거 찾아볼까? 요약? 구조도. 네, 이거예요. 두 개가 검색이 되는데 요약이 그중에 두 번째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그 어디 사이트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DB 코드 한번 잠깐 열어볼까? 어디 사이트를 가야 서울랜드 바뀌어가지고 서울랜드 떴어. DB 코드도 떴다. 서울랜드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DB 코드 첫 번째 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여기 뭐 어떤 사이트를 내가 들어갔어. 뭐 무슨 헬스 이런 사이트야. 그러면 저는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메뉴들 있잖아요. GAH 소개, 제다 큐어, 연구 개발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예전에 무조건 그랬거든요. 여기 사이트 맵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이트 맵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사이트 맵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 메뉴가 토탈 메뉴 하나씩 열어볼 수 있는데 토탈 메뉴를 요즘 사이트에다 이렇게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전체 어디로 바로 갈 수 있잖아. 아 여기 전체가 이거고 요즘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걸 일부러 메뉴를 통 메뉴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여주는 건 한눈으로 보시고 파악하게 가지고 원하는 메뉴로 들어오세요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걸 사이트 맵이라고 무조건 따로 마련해 줬었어요. 하단에 만들거나 사이트 맵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이트 맵 메뉴를 따로 안 만드는 경향이 많죠. 이렇게 그냥 메뉴 전체를 보여주는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는 거죠. 연구 현황을 보고 싶어. 그럼 연구 개발 파트에 연구 현황이 있네. 여기 눌러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게 나오겠네. 가지고 딱 눌러서 바로 이동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쭉 보는 여기 뭐 논문도 있고 뭐 그러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도 이런 것들을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구조도라고 하는데 사이트 맵이란 말이 더 일반적인 말이에요. 구조도라는 말로 난 부르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이트 맵 합니다. 사이트의 맵, 정보 구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간의 형태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각각 사이트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요약도 기능을 한다. 요약도, 지도처럼 요약된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페이지와 다른 콘텐츠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직화, 내비게이션, 레이블링 시스템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이름을 잘 붙여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요즘은 근데 대중소로 쓰진 않죠. 대분류 밑에 그냥 아까 그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보통 투뎁스로 하고요. 요즘은 그 투뎁스도 잘 안 보여주죠. 원뎁스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네가 원하는 뎁스는 여기서만 보여줄게 해가지고 LNB로 로컬 내비게이션 바로만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그거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검색을 해볼까요? 설계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는 왜 중요할까? 프로토타입 두 개 나오는데 자 여기 와이어프레임 항목이 하나 첫 번째 잡혔을 거예요. 우리 와이어프레임 그렸던 거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그죠?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그리는 거 우리가 그렸던 이런 그림 네. 이런 그림들 손으로 그린 거 같은 그림 네. 발사믹 이런 툴로 그렸겠지 해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벌써 발사믹처럼 생겼는데 이게 버전이 그전 버전하고 요즘 버전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이거 뭐야 와이어프레임? 와이어만 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거야? 비주얼 디자인이 시작되기 전에 흑백으로 제작돼요. 그러니까 색깔 같은 것도 심지어 칠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긴 하죠. 흑백으로 제작되어 UI, UX 디자인의 방향을 잡는 역할. 그죠? 여러분들 디자인하기 전에 구조도부터 짠다. 그 와이어프레임 그려보세요. 제가 뭐 발사믹으로 그림 그려보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나 화면을 보여주는 요소를 정하기 위해 그려지는 일종의 이것도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프로토타입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와이어프레임성으로 이렇게 그리는 초기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거의 실제 작품하고 비슷하게 사이트를 만드는
뭐 그죠? 우리가 그런 툴로 그리는 그런 프로토타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와이어프레임이다라고도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일종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프로토타입. 일종의 프로토타입, 일종의 네. 그러니까 여러 프로토타입 종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좀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피드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반복적 작업을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된다. 계속 발전 얘기하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저건 저렇게 합시다. 회의를 통해서 계속 변경이 돼가지고요. 사이트에 어떤 와이어프레임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설계 과정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의 장점, 세밀하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세밀하게. 와이어프레임의 장점. 세밀하게. 와이어프레임의 장점 세밀하게 나오거든요. 자, 와이어프레임을 하면은 과연 이런 와이어프레임을 그려놓으면 장점이 뭐겠느냐. 장점이 있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장점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죠? 미리 디자인을 세밀하게 하나씩 파악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정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밀하게 작성된 문구는 화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 이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노출해서 사용자들에게 이 페이지를 조회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에 필요한 페이지들이니까. 와이어프레임으로. 그죠?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몇 장을 묶으면 사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정도로 충분한 완성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 잘 그리면요. 그 UI 디자인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네. 거의 뭐 색깔 모양만 좀 제대로 내주면 된다는 식으로 구조도는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위에도 예시로 나와 있는 화면 보세요. 이거 와이어프레임인데 거의 웹사이트처럼 보이잖아요. 그 디자인은 여기서만 글씨체, 여백, 그리고 선, 색 이런 것들만 좀 잘 조절해가지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면 된다는 거죠. 거의 내용들은 여기에 다 표현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은 세밀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도움이 된다. 피드백을 얻을 정도로 사용성에 대해서. 야, 이거 쓰면 이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노출하니까 이렇네 저렇네 라는 사용성이 미리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사용자에게 보여줘서 화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태스크라는 건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태스크를 완수할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죠? 업무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 이 그 웹페이지의 정보 페이지의 화면을 보면서 내가 쓸 페이지인데 이런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사이트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역할을 한다. 그치?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이트를 멋지게 만들 거고요. 파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로고가 가운데 나올 겁니다. 근데 크기는 한 200픽셀 정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했어.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상상하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명확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이어프레임 그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네, 프로토타이핑 툴 XD 같은 걸로 실제로 이렇게 실제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는 시연을 위한 그런 프로토타이핑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 초기 작업의 와이어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에라도 연필로라도 그려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디자인 명세 문서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디자인 명세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받을 때 설계도면 와이어프레임 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퉁치는 거예요. 이 사람 설계 다 했어. 여기 다 나와 있어. 설명도 써 있지, 구조도 잡혀 있지, 뭐 이런 거. 디자인도 거의 비슷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정보. 뭘까요? 정보에 대한 정보. 찾기. 네. 우리가 메타데이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거예요. 정보에 대한 정보라는 얘기. 이런 거를 메타데이터라는 거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정보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 기밀 정보 중에서 뭐 무슨 북한의 어떤 정보 조직에 대한 역할을 정의한 문서입니다. 정보에 대한 정보가 있겠지, 그지? 이건 뭐에 대한 정보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메타데이터. 그래서 특정 컨텐츠를 설명하는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의미하고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새로운 항목을 빠르게 추가함으로써 기존 콘텐츠가 갖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HTML에서 메타 정보가 뭐예요, 그러면요? 정보에 대한 정보는 뭐예요? 우리 메타 태그 쓰잖아요. 이 메타 태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타 네임은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면 사이트 설명 정보도 메타데이터에다 넣고 사이트 뭐 제목도 여기다 쓰고 사이트 소유자 오서라는 항목도 있거든요. 메타데이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할 때 제가 한번 봤던 문서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돼요. 처음 할 때 보여드렸던 문서를 보겠습니다. 교재에 HTML5에 HTML PDF 파일에 여기 이제 메타 정보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이거 메타 정보. 메타. DTD 밑에 이제 메타 정보라는 게 나오잖아요. 메타. 독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메타 정보가 그 밑에 나오는데 메타 정보들은 이제 필요한 요소에 대한 정의, 그 페이지에 대한 이 정보, 이 데이터 정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메타라는 거 있죠. 뭐예요? 타이틀과 메타데이터. 헤드 태그 안에다 지정하고 문서에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서에 대한 정의, 정보에 대한 정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 등에서 문서 정보를 이 메타데이터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이트는 뭐 하는 사이트야? 검색할 때 디스크립션을 긁어간다고 구글 측에서도 밝혔어요. 그래서 문자 코드, 마임, 형식 타입, 뭐 설명문, 키워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봐봐요. 메타, 네임 뭐 이런 거, 디스크립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이트 설명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뭐 사이즈, 오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이거 네이버에서 그때 봤지 우리 네이버에서 메타 정보 얼마나 두껍게 쭉 쓰고 있는지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잠깐 보면요. 메타데이터. 이 메타데이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메타, UTF-8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여기 보시면 메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컨텐트, 네이버 컨텐트 디스크립션이라는 항목에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메인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디스크립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넣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프로퍼티, 뭐 타이틀,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트 주소 컨텐츠에다 표시하고 뭐 이런 정보를 하여튼간 여기다가 전부 세팅, 셋업을 전부 다 해준 거예요. 네. 메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 세팅한 메타 정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할 만한 거, 검색 엔진에서 긁어갈 만한 거는 전부 셋업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필요 정보들을 반드시 메타 정보, 그래서 저희는 메타 태그라는 거를 이용해서 UTF-8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인코딩 정보를 미리 넣어놓고 알리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를 한번 주지를 하면서 지나고 봅니다. 네. 여기 일단 말았구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새로운 항목을 빠르게 추가함으로써 기존 콘텐츠를 갖고 새로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콘텐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유연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메타데이터를 일관적으로 같은 용어로 사용하면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같은 주제에 대한 페이지들을 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 사용자 정보를 검색할 때 문서 전체를 검색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메타데이터는 조금 세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조금 전문성을 더 가지고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메타데이터 셋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검색 엔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경로나 과정. 경로나 과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경로나 과정. 네, 이 경로나 과정은 딱 하나만 나와요. 네, 이게 뭘까요?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했어. 로그인 성공했어. 예. 로그인 후 화면에 나오고 로그인 성공 안 했어. 그러면 로그인 전 화면으로 간다. 이런 게 바로 화면 흐름도 뭐 워크플로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 흐름이라고 한다면 태스크 플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저는 워크플로우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워크플로우. 업무 흐름. 근데 태스크 플로우라는 말도 뭐 거의 같은 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항해하는 중 취하는 경로나 과정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옵션이나 경로를 상세히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로그인 화면 나와야 되지, 로그인 후 화면 나와야 되지, 로그인 전 화면 나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스크 플로우라는 거를 우리가 꼭 그려서 설계 단계에서 어떤 화면들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과정에 어떤 정보가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우리가 정의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정의서 또는 저거 있잖아. 우리가 그 화면 흐름을 쭉 하나씩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씩 그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태스크 플로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재 있나?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보여드립니다. 스토리보드. 예를 들어서 쇼핑몰 스토리보드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 대형 쇼핑몰에 사용된 적이 있던 스토리보드. 이렇게 카드 인증 및 회원 인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각 쇼핑몰 좌측 메뉴 설명. 메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류 체계 전부 얘기하고 페이지 하나 인증 페이지야. 이거는 이게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페이지별로 어떤 프로세스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와서 축하합니다 회원가입 페이지 들어가고 이런 거 아이디 패스워드 하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그려지고 이거를 다 하나씩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다 그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이트가요. 슬슬 박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적당히 글자 몇 개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고. 굉장히 치열하게 만들어요. 진짜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그려요. 그리고 이거 컨펌 다 받고 하나씩 한 페이지씩 다 확인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또는 우리 그 그룹에서 개발자들끼리 또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보가 뿌려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조회해서 서로 오케이 사인 나면은 거기다가 체크리스트에다가 전부 체크해요. 아직 논의 중. 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확실히 결정 난 거는 며칠날 몇 월 며칠날 누구 모여가지고 회의했는데 이거는 이날 결정했음. 이런 거 체크리스트가 쫙 해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에다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넘어갔으면 이 페이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 페이지 디자인을 얹어가지고 구체적으로 UI, UX 디자인을 막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계 코딩 설계가 또 따로 있겠지. 코딩할 때 어떤 태그를 쓸 건지 어떤 CSS로 이렇게 표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건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그를 쓸지 어떤 코딩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스토리보드라고 하실 거예요. 스토리보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 페이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 태스크 플로우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렇게 순서를 그림으로 그리고 순서도로 그리는 거죠. 이게 순서도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질문은 다이아몬드 모양 해가지고 뭐 분기 해가지고 이쪽에 태스크
태스크 프로세스는 여기 사각형 안에다가 글자로 써주고 이런 것들 우리 있죠. 그런 것들을 정의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항. 고려사항은 뭘까요? 고려사항. 네. 태스크 플로우 작성 시 고려사항이 뭐냐 이거지. 태스크 플로우 작성 시. 이런 거 위에 지금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림 그리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홈 화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거를 왜 1번 가에다 놨을까요? 메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메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그죠? 인덱스 페이지, 홈 페이지. 홈 페이지는 홈 화면은 첫째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스크 플로우 작성 시 이거를 1번으로 무조건 여기다 거의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게 잘해야지 그 다음 서브 페이지들이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메뉴 구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굉장히 홈 화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다음에 메뉴 구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 붙이는 게 레이블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름 붙이는 작업. 정보를 묶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격이 되는 이름을 명사형으로 붙여주는 이런 것들이 레이블링 작업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메뉴의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태스크 수행을 위한 화면의 단계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 순서들 있죠. 그런 태스크 수행을 위한 화면 단계와 순서를 중간에 이 과정을 뭐 빼야 될지 넣어야 될지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사용자들한테 더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 태스크의 화면 플로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태스크들을 이렇게 업무 화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서 저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막 나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태스크 화면 플로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가나다라 이 네 가지의 태스크 플로우를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홈 화면, 메뉴 구조, 태스크 수행을 위한 단계 순서, 그 다음에 태스크 플로우를 연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된다. 회사 가서 일할 때 특히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 스케치의 장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의 장점은 딱 하나 나오죠. 자, 시나리오 흐름과 옵션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손그림처럼 이렇게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케치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와이어프레임 아니야 이거? 이게 와이어프레임보다 조금 더 프리하고 그거보다 전 단계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스케치는. 이거를 그 썸네일 스케치, 그 썸네일 와이어프레임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뉴 여기 오고 여기 여기 오고 여기 로고 여기 오고 로고는 한 반 정도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그리고 그다음에 야 이쪽에 무슨 메뉴가 오고 그 옆에 이렇게 그림이 여기 옆에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하다가 막 2번 지우고 이랬잖아요. 야 그럼 어바웃은 빼자. 그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막 슥슥슥 그리면서 그림 잘 그려야 되겠네 지금. 근데 괜찮아요. 그림 잘 못 그리셔도 네모는 다 할 줄 알잖아. 네모, 세모 이런 거 글자. 네모, 세모 글자로만 해서 그리셔도 돼요. 이런 게 이제 그 스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요런 걸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 업무를 진행을 해서 그리는데 이게 왜 이런 걸 그리냐?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망해보기 위해서 조망해보기 유용한 방법이 스케치예요. 스케치 도구는 종이, 연필, 발사믹 또는 옴니, 그라플, 발사믹 툴은 우리가 써봤죠? 이것도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이거 파일 형태로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 다 종이 연필로 그렸어요. 발사믹 또는 옴니 그래프 이건 안 써봤어요. 옴니 그래프는. 그 다음에 수정 보관성을 고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가볍게 배치해보고 함께 있어야 하는 것들을 파악해보고 반복적으로 그려본다. 참고로 스케치의 장점은 즉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대충 처음에 그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손으로 안 그리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초등학생도 4살짜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적게 소요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빨리빨리 그려야지 이거 네모칸 하나 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드백 받으려고 원래 와이어프레임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와이어프레임을 하는가.
그래서 와이어프레이밍이 굉장히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몇몇 단계의 설계는 조금 해봤지만 그 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생각들, 목적들 이런 것들은 조금 스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CS의 아키텍트 설계 키워드 분석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꼭 필요하고 체크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요거 1, 2, 3, 4 뭐 중에서 고르는 형태로 사지선다를 해서 오전에 또 평가를 하고요.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별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번에는. 제가 실기는 그냥 그 서울랜드 같이 코딩할 때 제가 드렸던 그 설계 문서를 그냥 제가 탁 박아놨거든요. 그냥 그거 그대로 내죠. 다 같이 했다. 그걸로 그냥 퉁 치기로 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거니까. 저랑 같이 한 것도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UI 키워드 분석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